자, 국제수지. 한국의 국제수지는요, 물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요. 그 번 달러로 원자재, 에너지, 식량 등을 삽니다. 즉,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죽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물가를 낮춥니다. 생산성 플러스 수출 경쟁력 하나로 번영을 하는 구조인데, 사실 수출 경쟁력도 생산성이 대부분 타지하긴 하지만은, 이제 화폐 가치라든지, 아니면 외부 시장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량 곱하기 통화 승수, 뭐 얼마나 승수 효과가 일어나냐, 거래가 늘어나냐, 이거 곱하기 본원 통화량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산성으로 커버해서 완화를 시키는 거죠. 호경기 때는 국제 수지가 좋기 때문에 불경기 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제 수지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 상황, 얘네들이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물론 정도 이상의 국제 수지는 해당 시장에 피해를 주겠죠. 그 시장을 미국처럼 마이너스 서만 생기니까. 그래서 호경기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때는 이 대비를 안 했어요. 오히려 수출 호경기에 정부 돈까지 뿌렸습니다. 이들은 불경기 때 도와야 할 돈을 호경기 때 돈을 뿌려가지고 더욱 큰 인플레이션을 불렀습니다. 그게 정권 유지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매우 멍청하거나 어쨌든 재앙은 재앙입니다.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생산성 없는 곳으로 향한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저건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냥 돈을 뿌리면 도박장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생산성이 없는데. 그래서 비용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원 통화량 플러스 자국 대출, 그리고 과잉 소비, 외국 통화 승수, 이렇게 합쳐져 버려요. 이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 위협이 터지면 낮아진 화폐 가치에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펼쳐지는데,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하는지는 호경기에 뿌린 통화량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재정을 관리를 했는가. 그게 불경기 대응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불경기 때 약소한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대기업들도 위태롭기 때문에 통화량을 흡수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미리 뿌려둔 돈으로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화폐는 인플레이션 때 더 강하게 작동하고 디플레이션 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뜻은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전에 뿌려버렸어요. 이 돈이 인플레이션 때 더 칼로 돌아오는 거죠. 당겨 쓴 수요라고 합니다. 보통 불경기 때는 국제 수지가 감소합니다. 국제 수지가 감소할 때 화폐는 더욱 약해지고, 이 국제 수지는 외생적 요인이니까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외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꼈던 돈을 풀어서 고용을 유지시키고 물가를 잡고 공급을 늘리면서 디스인플레이션화 시켜야 했습니다. 호경기 때 아끼고 세금을 좀 높이더라도 불경기를 대비하고 국가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이미 너무 풀었기 때문에 세금 올라가는 건 다 없어요. 화폐 가치는 특히 정부의 재정 수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일단 한국인이 요즘 해외 많이 나가죠. 이거 돈 너무 많이 뿌린 배경이에요. 문재인 때 과도한 화폐 살포로 과잉 수요가 발생했는데, 이게 재정 수지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발생합니다. 과잉 화폐 살포로 생긴 현상이 쌍둥이 적자가 이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적절하게 생산성만큼 뿌려야 되는데 생산성을 넘게 뿌린 거예요. 글로벌 요인으로 3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걸 필사적으로 드라이브했고, 민주당은 반대만 했고, 방해만 했고, 진보 진영은 억지만 뿌렸죠. 뭐 미국 농산물 들여와서 반발하는 거라든지 30번 탄핵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잡고 난 다음에 다시 돈 풀어서 불경기 극복하려고 할 때 두 번째 예상 삭감을 국회가 해놓고 정부 탓을 했습니다. 자, 균형성을 위해서 개헌 비판 문건을 가져왔습니다. 감액 규모 있거든요. 자, 정부가 감액한 거, 그리고 국회가 감액한 거, 이렇게 있거든요. 국회 감액의 70% 이상이 단 2개 산업,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에 집중이 되었다. 애초에 인플레이션 잡던 과정 중이어서 정부가 감액을 하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조금씩 풀어보려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 튀어오를 때가 더 무서워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 거기 때문에 요거
전체적으로 균형 맞춰서 정부 재정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요걸 또 감액을 했습니다. 요건 원래 계속 나가는 돈이었고. 그래서 계엄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문건이거든요. 공정성을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예산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고 여야 간의 치킨게임 전략이 일반적이다. 아, 치킨게임 전략이 일반적이지? 그래, 뭐 인정해. 이제부터 우리도 치킨게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정치적 소비, 정치적 차단, 정치적 인연 끊기 못할 이유가 뭐냐? 동시에 페미니즘의 남성 죽이기, 무고죄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이제 다 허용이 되는 거야. 남성 커뮤니티의 페미 죽이기, 국제 결혼 장려 이거 전부 정치적이야. 좌파 배급견 취급 이거 전부 정치적이야. 왜 국민이 정치적이면 안 돼? 국민이 정치적이어야지 제일 먼저. 나는 이제부터 문과 죽일 거고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직접 민주주의 너네가 만들었다. 노조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의 정치화가 목적이고 샌디칼리즘의 핵심인데 왜 일반 사람들은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 하지? 그럼 너네 노조 가입하지 마. 노조 없애. 정치적이면 안 된다면서. 저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거잖아. 인플레이션도 이제부터 정치적이고 배급견 죽이는 것도 정치적이고 나는 비판적 소비, 문과 다 죽일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비판적 세대적 적대 모든 게 정치적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여기 게임의 룰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여기 게임의 룰은 이제 모두 치킨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 누가 먼저 죽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이 돌아가는 상태예요. 이거는 답 없어요. 왜? 이미 풀린 돈은 회수가 안 돼요. 뭐 김문수가 당선이 되면 뭐 풀린다고? 설거지 결국에는 당신들한테 시켜. 이런 사람에게 시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유인조인으로 설거지 좀만 해주십시오. 요 정도 챙겨 드릴 테니까 설거지 하는 대신에 이런 거 챙겨 드릴 테니까 요거 유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설거지는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설거지 한 사람들이 곱게 끝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누가 먼저 죽느냐 이거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보다는 죽이는 게 낫죠. 언제나 위기에 도달했을 때는 있잖아요. 아예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설거지를 하지 마십시오. 동정을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IT 정보보안 취업 지도가 정치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윤석열이 좋아서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다수 믿지 않아요. 단지 결과로 인정할 뿐. 어려운 거 했네. 자, 이게 한국 무역 수지가 91년부터 이거 기록이 되는 건데 한국 무역 수지가 91년도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때 떠넘겼어요. 인플레이션 5.1%와 함께. 그러면서 고환율, 고물가 그 상태였습니다. 한국 무역 수지가 저렇게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상품 수지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때 대비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때 대비를 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시장에 돈을 뿌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대응도 막았고 정부 정책도 다 막았어요. 이거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런데 뭐 한국에서 설거지한 사람들 중에 곱게 끝난 사람 없어요. 그럼 그래 우리도 한번 치킨 게임 해보자. 니네들이 했는데 그거 다 노조가 지지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치킨 게임 한 거잖아. 한번 해보자. 그래 치킨 게임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보자. 자,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서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서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된다. 즉 수입을 통해서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도 똑같이 일자리 늘린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과도하게 수출 흑자가 나오는 게 꼭 좋지는 않아요. 적절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포지티브 썸이에요. 단지 소득의 일자리, 수출 통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근데 흑자를 보이면 장점이 뭐냐면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 투자 증가가 가능해진다. 즉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면서 동시에 물가를 낮출 수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흑자가 늘어나면.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좋다고 볼 수 없다. 왜?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통화 관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발시키는 무역 마찰을 초래한다. 중국이 이거 대놓고 하고 있죠. 이거 대놓고 시장 파괴하려고 하고 있죠. 그 마이너스 썸, 덤핑이 마이너스 썸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교류량이 늘어나는 게 좋다. 즉 내가 외국의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외국의 소비를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이건 거시적으로 정부가 조정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즉 보는 소득 수주가 2020년부터 대단히 감소했는데 이게 딱 전형적으로 보면 인재 유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별로 이제 일 안 하고 외국에서 해외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사실 그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물가는 최우선 목표지만 그걸 국제 수지 흑자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국의 생산 혜택, 외국의 판매 요인으로 같이 이루어져요. 해외 판매는 한국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국에서 세금과 전기세, 인건비 이런 걸로 줄여주는 걸로 결정이 나죠. 보통 이제 전기세가 제일 커요. 자영업은 인건비가 크지만 왜냐하면 인건비 빼먹게 하는 게 자영업이니까. 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서비스업이 많이 죽고 인건비 빼먹기 구조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자, 그럼 누가 인건비를 올렸죠? 누가 세금을 올렸죠? 인건비를 2년 동안 28% 올리면은 그게 물가 안 올라갈까? 누가 세금을 올렸더라? 문재인 정부가 뭐냐? 우리나라만 법인세 소득세 올렸다 하면서 그래서 그 법인세를 원상복귀 시켰죠. 이거 중소기업 못 버티거든요, 사실. 이렇게 올리면.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부터 우리는 하청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래를 해가지고 소득세를 추가로 획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문재인이 전라도에 돈을 배급하기 위해서 저 신재생에너지 배급하기 위해서 한전 적자시키고 나주에 갖다 박아놓고 원자력 공대 교수 없애고 그리고 전라 배급도에다가 배급하고 그러면서 재정 기준이 왜 굳이 꼭 40%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돈을 뿌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폭풍으로 가격 증가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 한동안 저점으로 떨어져 있고 저도 물려 있거든요. 사실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할 뻔했고 좌파 배급교는 문재인은 훌륭하고 윤석열은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반대입니다. 문재인은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고 윤석열은 정석적이면서 미친 듯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구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건 그냥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도안하게 통합을 하고 동정을 주니까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개개인별로 기업별로 정치적인 소비, 정치적인 검열, 정치적인 차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냥 치킨 게임이야. 이게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개인도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지. 안 그래요? 이 룰이에요. 이 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자식들 머리는 저 배극견들 머리는 말 그대로 대가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인 그 세대 자식인 Z세대도 대가리에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이란 개념이 없고 무의도식만 바라는 배극견 세대들, 즉 개입니다. 오직 부동산 가격만 보는 개집 지키고 MZ세대가 망하냐 그 부모 세대가 망하냐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탄핵 정부의 국민연금 합의하는 거 보십시오.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 MZ 인생은 망했고 한국의 Z세대는 더 망했어요. MZ가 망하냐 부모가 망하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망하냐 MZ가 망하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를 죽일 겁니다. 이게 죽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 어차피 니네 부모가 벌었잖아.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뒷설거지는 결국 얘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일본 경로요. 즉 단카이 주니어. 잃어버린 세대 아니요. 요즘은 희생당한 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명박 때 경제 드라이브, 박근혜 때 스타트업, 윤석열의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막아내는 거 보고 여기서는 국가를 살려봐야 저 대가리 깨진 개들이 짓는 일상 희생의 결과로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레이어가 될 여러분들에게만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에
MZ도 꽤 많을 테니까, 그리고 재학생들도 MZ들일 테니까 억울해서라도 저 배급견보다는 잘 살자고. 저는 저 배급견과 동조자들과 적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급견 편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생산성 있게 해놓고 쟤네들을 차단하느냐. 동조하거나 적이 되거나 그 경로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도? 동조해서 자살하는 거죠, 저거는. 어차피 배급견 경로에 설 거잖아요. 인생 아까운 줄 모르는 한심한 종자들은 구제 못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신경 쓰고 돌아갈 타이밍 없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기겠다는 거고. 빨갱이 배급견 동조자거나 아니면 그걸 때려잡는 계획 장수거나 뭐가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다 망하느니 나만 사느냐입니다. 저는 절대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고요. 한다면 돈과 권력을 내놔라. 지금 현재 오히려 그 난이도는 낮았어요. 배급견이 늘어나서. 왜? 모두가 장님이라서 애꾸가 왕이에요. 모두가 장님이고 사상이 개판으로 간다면은 애꾸가 왕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은 감당을 못합니다. 자, 한국의 구인배수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0.6을 넘지 않습니다. 왜 이 꼬라지가 되었는지, 유달리 구인배수가 나은지는 여러 번 했으니까 문재인의 플랫폼 국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IT를 민주노총 일색으로 해서 노조를 늘린 전략이죠. 한국에서 이것도 정치적이잖아요. 이거 치킨 게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치킨 게임을 못하고 정치적으로 검열을 못하고 소비를 못하고 비판을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일상생활에서 내도록. 저도 단고 중에 하나가 그 지지하길래, 이재명 지지하길래 인연 끊었어요. 그 10년 단골이거든요. 인연 끊었어요. 안 가요. 한국에서 스타트업은 추가 투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짓을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냥 너네도 노조 가입하고 똑같이 총투쟁해라. 4년 넘게 했는데 사실상 2015년보다 규제는 많고 VC는 더 줄었고 플랫폼 국가는 4년 넘게 했거든요. 이제 또 오겠습니까? 이전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데? 성장률은 더 낮고 MZ세대 부모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80년대생들은 한번 스타트업 버블을 일으키고 만들었는데 너네 부모가 막았다. 이제 4년 동안 했는데 자기 목재는지도 모를 수준이면 알아서 감당해야 돼요. 4년 동안 플랫폼 국감을 했는데. 사회는 알아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아서 부자가 되세요 갖다 주지 않아요. 이제 스스로 만들 나이가 되었어요. 이 세대들은. 이거 뭐 몇 년 전인데. 10년의 절반 정도는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사람만, 플레이어로 살아갈 의지 있는 사람들만 돕습니다. 이 사람들 돕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고용을 위로 올릴 수 있냐? 못 올립니다. 물가를 포기할까요? 국제 수지를 포기할까요? 안 돼요. 물가를 목적으로 삼고 이걸 위해서 국제 수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생산성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고용입니다. 국제 수지도 생산성에서 나오고요. 이 생산성은 호경기에도 구인배수 0.7이 되는 경쟁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는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에게 천재는 드물지언정 평균적인 선 이상으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요때부터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문재인 때부터 떨어져가지고 그게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아씨, 그 요때 이제 너무 이제 나락을 가니까 돈 풀어가지고 공공기관 채용이랑 그거 굳이 40% 돼야 되냐면서 늘렸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인플레이션은 계속 돌아오는 거지. MB를 보면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경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시기에 최대 고민 배수를 찍었어요. 요때 찍었어요. 당시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8.3 이럴 때 우리나라 구인배수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EU의 실업률 그 당시에 2012년 11.5%. 대한민국 실업률 당시 한국 실업률 2012년 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저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국제 수지가 떨어지자 물가 대응, 고용 대응으로 전환하고 이후 4대강의 수지 개선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는 레이스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야 돼요. 누가 먼저 달려들어 경력을 쌓고 호경기에 이직하고 파이프라인 확장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게 돼야 돼요.
어차피 지금 같은 시기에 서프라임 때랑 같습니다. 글로벌 청년들, 즉 MZ들은 전부 취업을 못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돈이 풀리겠죠? 그 뜻은 지금은 어디든 최대한 테크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벌리고 그게 알바라도 약소한 경력이라 쌓이면 테크에 들어간다면 침체 이후 돈을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고 약소한 경력 동안 능력을 쌓았다면 다음 호경기의 생산성 흐름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복사 버그를 쓸 수가 있죠. 만약 영어를 했다면 해외도 경력 인재가 드문 상황이니까 돈의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 때 모은 돈으로 이 자산 확대를 같이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불경기 때 준비를 해야 한다. 불경기 때 제일 공격적이어야 돼요. 이건 뭐 드러나지 않는 공격성이에요. 당장 숫자로만 보면은 양만 드러나지 실제로 살만 찝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장세고 제일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은 배제하고, 왜? 디플레이션이 나면 어차피 이게 내 화폐 구매력을 커버해 주니까. 같은 나이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백수입니다. 시간 비계체를 넘쳐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2, 3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제 제자를 전직 이직 되게 많이 합니다. 이때 이직해 놓으면 버티는 기업들은 호경기 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라도 이 시기에 취업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서둘렀던 이유도 이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작살났어요. 근데 원래 이래요.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경기 순환이에요. 원한이 있다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제하고 정제해서 언젠가 배극견이라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인생 있잖아요. 길어요. 젊을 때 확 보내버리면 중년 돼서 망해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영업을 했잖아요. 영업에서 유흥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처럼 특정 부분에 자기 사업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거 끝까지 그게 유지될 거라 믿고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각지 또 새로 영업할 곳 찾아서 흩어졌지. 생산성이 젊은 남자, 이 나라의 젊은 남자들이 무조건 한국에서 이걸 감당합니다. 이게 다음 편이에요. 그 외 상위 10%는 성별, 종족 이런 거 상관없이 아예 그냥 외계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미치광이 랩소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제시하는 삶은 증명,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삶. 증명은 약자라는 거예요. 증명했다고 과실합니다. 오직 강자는 이익을 얻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편치가 가장 무서워요. 원인도 모르고. 증명과 불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오직 게임의 룰. 아, 이걸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희망합니다. 강자는 미리 가서 항상 덫을 놓고 조용히 압박해놔요. 가장 맛있는 건 가장 먼저 먹어야죠. 그런 레이스가 한국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명적인 파트너를 보이는 사람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끝으로 예산도 정치인데 우리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저들은 정치하고 여러분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좌파가 아니라면 공격받고 전부 신고받는데 이제부터 비판적 소비, 비판적 관계, 만사가 정치입니다. 그런 룰이에요. 이 게임의 룰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 뿌리면 생산성으로 짠 때려받을 거 곱게 뜯겨줄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인생을 바치고 누구와 관계하고 어디에 소비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성장해야 돼요. 즉 우리는 배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봉사 안 할래. 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 봉사하는 거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규칙의 정치 경쟁입니다. 만약 정말 의미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6.25 때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지키는 행위가 될 겁니다. 저 배급견들에게서. 쟤네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잖아요. 아, 자유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너무나도 컸구나. 근데 쟤들이 사회주의 하네? 반미하네? 그 순간부터 6.25 참전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것도 한창 18세 평균 때 참전했는데. 세상 설계할 수 없지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이용하고 거시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시를 모르면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공격당합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살기 좋아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위기 극복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알아두십시오.
끝으로 선진국 청년들은 이 화폐 관리가 실패해서 월세 플러스 세금으로 60%가 임금에 뜯기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보다 심각해요. 성지대로라면 이 경로로 가서 Z세대들 자식들 죽이고 그 부모 세대들 죽어가길 바라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 있잖아요. 피 묻은 돈이 있으면요. 진짜 개판납니다. 최소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공짜 돈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 돈이 들어왔네? 그럼 대가를 먼저 치르자. 어떻게 대가를 치를지 고민을 해야 돼요. 감정은 적당히 조절해야 되겠지만 이 경로를 가지 않길 바랍니다. 배급견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삶을 살길 바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들보단 잘 사십시오. 생산성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고 권력을 취득한 채로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자잘한 지식들이 이것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시스템을 지키는 이런 거 이전에 배급견들은 시스템을 부수고 그 사용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배급견들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이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따로 빼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며 국가마다 내생적 성장, 외생적 성장이라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기본적으로 내생적 성장, 국제수지 적자를 가집니다. 한국은 외생적 성장, 국제수지 흑자를 가져요. 경제 트릴레마에서 물가고용 국제수지는 돌아가면서 관리 대상입니다. 각 국가마다 안정점이 다른 탓에 두 가지를 디폴트로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포기를 하는 방식을 택해요. 한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최우선, 국제수지를 후순위로 바닥을 달립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을 때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 고용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고용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국제수지로 이루어지는 낮은 물가로 얻는 파생이에요. 이걸 경제관리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 균형점을 맞추는 것들. 경제관리 시 둘은 택하고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포기했으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 유지는 어떻게 되냐면 생산성으로 결정이 납니다. 즉 체급이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은 본원 통화량 통화 승수를 곱해서 인플레이션 실질 경제 성장률 이 공식을 따르는데 이때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증대시킵니다. 사실상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을 실질 구매력, 실질 경제 성장력으로 증대시키는 게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부가가치로 나오고 내수가 증대하게 돼요. 이걸 바꿔 생각하면 일만 하고 투자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먹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한 돈과 수입을 통한 생산성 그리고 신규 통화량의 내수 증가로 파생되는 이런 균형점이 매번 반복이 되는데 이 안정점이 당연히 반복이 항상 유지가 될 수 없죠. 안정점은 깨져야 경제가 순환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생산성 증가로 파쇄되는 거고 만약 이게 없을 시 일을 하면서 가난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생산성 증가가 필수입니다. 사실상 디플레이션 시기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나 자산가들에겐 손해가 나요. 인플레이션 시기는 이익이 납니다. 최백은이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시기 서민이 좋다는 것 무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동입니다. 즉 아무리 격하를 하고 해도 일을 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금을 내고 연금을 내요. 대부분 부자들은 세금과 연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시킨 다음에 낮은 임금으로 산정해버리죠. 생산성이 떨어지죠. 배급견들은 화폐를 유물로 보고요. 사회 전체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 공격을 가합니다. IMF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 시기에 인플레이션 해결하고 글로벌 이슈를 대응한 대통령 3명인데 김대중, MB, 윤석열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호경기 때 돈을 덮으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을 오히려 막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들어가지 않으나 신용배급, 착취렌트로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서민에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이게 노무현 부동산 정책, 문재인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승계했는데 이 설계자가 김수현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근데 문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즉 정치적 목적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서민이 아파트를 가지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은 오히려 사지 못한 청년들의 보수화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걸로 분노를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이 낮았으나 현재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여기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유튜브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들은 인플레이션도 이기고 저축도 평생 열심히 하고도 거실을 못 올라서 망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망하는 게 제법 많다는 거예요. 거시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문재인 때는 망할 뻔했습니다. 윤석열은 설거지를 했고 좌파들은 방해했고 좌파 지지자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독재자들은 결국 돈을 뿌리고 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려서 표를 수거합니다. 배극견들이 알든 모르든 이렇게 공격하는데 억울해서라도 이것보단 잘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금의 동정도 하지 말고 무시와 멸시로 일관해야 돼요. 이제 모든 게 정치입니다. 저쪽도 치킨 게임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치킨 게임을 안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까? 사회의 짐덩이를 넘어 모든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의 암덩어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보다 MZ가 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치킨 게임에서 최대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빠져나가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돈을 벌고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욕을 들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욕을 들어야 할 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암덩어리입니다. 일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 이웃과 사회에게 봉사를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굳이 방해받는 한국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이유를 주는 게 경제관리입니다. 시스템은 구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요즘 배극견들의 특징이 일 안 하고 돈 버는 법이 없을까? 이걸 찾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입니다. 이게 투자로 하든 뭘 하든. 그런 건 노후 대비용으로나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노후 대비 때는 소비를 하죠.